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영국의 1급 비밀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2.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3. 바이든의 더러운 계획이 드러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영국이 그동안 올인했던 극비 프로젝트가 실패하며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자 미국과 유럽 어느 국가도 못한다. 오직 한국만 가능하다. 라며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어느 국가도 못한다. 오직 한국만 가능하다. 라며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 매체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역사상 이번처럼 큰 대박을 한 번에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라며 부러워했는데요. 도대체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국에 요청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는지, 한국이 전세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항공기에 실어 스페건 마렘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지구 궤도 진입과 인공위성 발사에는 실패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이 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인공위성 로켓을 지상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실어 하늘을 나는 도중 발사하는 첨단 기술로 국방력을 한 방에 대폭 상향시킬 영국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우주개발업체 버진그룹의 계열사인 버진 오빗은 이날 보잉 747기를 개조한 우주소녀 코즈믹걸 747이 인공위성이 탑재된 론처 얼런처온 로켓을 대서양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로켓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진 오빗은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설립한 우주발사업체로 이번 발사를 통해 9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로에 진입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론처온 로켓을 실은 우주소녀 747은 이에 앞서 잉글랜드 코널주 르키의 코널 우주 공항에서 시민 2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소녀 747은 이어 대서양으로 비행해 35,000pt 앞 1668m 상공에서 론처온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으나 발사 후 비행 중 이상 현상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진 오빗은 트위터에서 론처원이 항공기에서 분리된 지 9분 만에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로켓 비행 중 이상 아노멀리 감지돼 지구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영국 정부는 버진 오빗의 이번 발사에 대해 영국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우주발사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극비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면서 영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정부도 영국의 버진 오빗이 이번에 성공하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영국을 우주 최강국 반열에 올리려 계획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영국 매체들은 영국이 실패한 것은 일본 때문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영국의 자신들이 만든 우주산업 기술을 비싼 가격에 팔고 심지어 영국이 사용한 로켓 및 인공위성 부품에 일본산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것은 물론 일본 엔지니어가 이번 영국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영국 국민들과 영국 언론들이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 일본은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매번 완벽한 성공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우주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 작사는 22일 지상과의 통신이 두절된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의 달 착륙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모테나시는 지난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I 미션의 우주 발사 시스템 SLS 로켓에 실려 우주로의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탐사기의 한쪽 면에 있는 태양전지가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상과 교신을 통한 궤도 수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작사는 당초 계획을 바꿔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오모테나시를 달에 낙하시키려 했으나 시기를 놓쳐 포기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 작사가 12일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기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작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가고시마현 기모스키 간부 소재 우치노우란의 히포우주 공간 관측소에서 입실론 6호기를 쏘아올렸으나 상승 중 문제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작사는 발사 직후 로켓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전 9시 57분께 기체를 파괴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작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목표 자세에서 벗어나 지구를 도는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파괴를 지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토가 야스노리 적천태선 작사 명예교수는 고체 연료 로켓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다라며 부품 결합이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은 자국의 기간 로켓 중 하나인 입실론 발사 실패로 상업위성 수주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에 아문이 드리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로켓은 다른 나라 로켓보다 발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안정감이 특징이었다라며 로켓 발사 실패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실패를 지켜본 영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요국이 일본과의 계약을 취소해버린 뒤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이 실패한 입실론 6국이 한국은 최근 한국판 입실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말이죠. 국방부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성능 검증을 위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입니다. 발사체 시험이 예고 없이 이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발사체 궤적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중국에서도 해당 로켓 발사 장면이 뚜렷하게 관측되며 신고가 쏟아졌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우주안보 경제 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 발사체를 비행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비행 시험은 지난 3월 30일 비행 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우리 군은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발사체는 목표로 했던 고도 450km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시험으로 목표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됩니다.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군의 감시정찰 강화,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기관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 때문에 대량 생산과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입실론 6호보다 강력한데 대량산까지 가능하보니 전 세계 주요국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왔지만 이 지침이 지난해 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개발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는 우주 발사체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 기관, 페어링 분리, 반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검증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시험 발사 성공을 밝히며 최근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매우 엄중한 시기에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일본과 우주 동맹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한국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강력한 기술을 바로 한국이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첫 민간 발사체인 한피-TLV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연료의 경우 고체를, 산화제는 액체를 씁니다. 원래 일반적인 로켓 엔진은 연료와 산화제가 액체 등 고체 등 같은 성질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액체 엔진은 연료로는 등유나 액체 수소,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많이 씁니다. 고체 엔진은 연료로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많이 쓰고 산화제로는 질산 암모늄 같은 물질을 주로 활용합니다. 액체 엔진은 미국의 세턴 5호, 한국의 누리호 등 민간 로켓에 주로 들어갑니다. 고체 엔진은 미사일에서 다수 활용합니다. 액체 엔진은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점화 후 가스레인지처럼 추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과 제작비가 높습니다. 고체 엔진은 반대입니다. 연료 효율이 좋지 않죠. 성냥불처럼 한번 켜면 추력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구조가 간단해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연료로는 고체인 파라핀,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썼습니다. 파라핀은 불을 밝힐 때 쓰는 양초 성분인데 연소 속도는 빠르고 폭발 위험성은 낮습니다. 이를 개발한 한국의 업체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고체와 액체 엔진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계적인 구조는 단순화하면서도 추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가 가진 장점만 살려 만든 신개념 초강력 로켓이 탄생한 것입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의 발사 비용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을 각기 탑재한 유럽의 발사체인 아리아노와 베가는 한 번 발사에 각각 2천억 원과 400억 원이 듭니다. 액체 엔진이 5배 비쌉니다.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액체 엔진과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간단한 구조 때문에 고체 엔진에 가까운 개발 관리 비용만 쓰면 되는 획기적인 가성비를 구현한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우주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12일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옥천 공장에서 크레인에 줄을 단 로켓 블루웨이 로켓 0.3 버전이 굉음과 함께 불을 내뿜더니 6m 높이를 솟구쳐 올랐습니다. 드론처럼 자세를 유지하던 로켓은 이내 제자리로 착륙했습니다. 발사 이후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오차는 50cm보다 작아 성공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그로부터 4개월 뒤 총 14회 34차례 비행을 성공적으로 이어갔고 로켓 재사용 기술의 핵심인 호버링 제자리 비행을 통해 로켓의 자세 제어를 해냈습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은 로켓 추진체의 회수의 소모품은 교체하고 엔진과 연료 탱크 등 비싼 장비들을 다시 써서 발사 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을 뜻합니다. 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를 우주로 보낸 대형 로켓인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에도 로켓 발사 이후 분리된 1단 로켓을 대기권 재진입, 엔진 재점화 과정을 거쳐 해상 바지선으로 회수해 100여 차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켓 재사용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통신의 공간이 지상에서 우주로 확대되면서 로켓 발사체 발사 비용을 5분의 1로 줄여 더 많은 위성을 더 저렴하게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의 기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로켓 재사용 기술이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연료 로켓 기술까지 더해지면 이미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며 우주산업의 한 획을 그었던 스페이스X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 기술을 한국이 손에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일본, 미국, 다른 유럽국들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죠. 이번에는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한국을 조롱하고 비웃고 한국을 뒤통수 친 것을 자랑인 양 미국 국민들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바이든. 최근에는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영국의 암과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이 손을 잡고 1.8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협력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충격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죠. 자, 그런데 영국의 암이 대반전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신 삼성과 손을 잡고 삼성에 올인하기로 했다는 대반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도 찍소리도 못하고 삼성도 을로 만든다는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 아즘. 날로 격해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아즘은 슈퍼갑으로 불립니다. 보통 상황에선 장비를 주문하고 돈을 쓰는 쪽이 갑, 주문을 따내 만들어주는 쪽이 을이지만 아즘엔 이런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1.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도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극저에선 EUV 노광 장비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올해 3나노미터 NM1mm은 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앞둔 TSMC와 삼성전자의 승부는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이 EUV 노광 시스템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견제 속에 반도체 자립의 사활을 건 중국에도 아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회사 기술과 장비를 손에 넣기 위해 국가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아즘은 세계 반도체 노광 리소그래피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둥근 원판에 빛을 써 회로를 새겨주는 기계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고 가늘수록 치 크기가 작아져 웨이퍼 한 개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적어지고 성능은 높아집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아즘은 매출 기준 세계 노광 장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지배합니다. 기술 수준에 따른 여러 종류의 노광 장비 중에서도 EUV 노광 시스템은 아즘 점유율이 100%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즘만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UV 노광 시스템은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회로를 새기는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대만 TSMC도 삼성전자도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구현해낼 EUV 장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즘이 한 해 생산 가능한 EUV 장비는 30에서 4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즘은 구입 발표한 2021 연간 실적 보고서에서 2020년 31대, 2021년 42대의 EUV 장비를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3나노미터 양산 경쟁에 돌입한 TSMC와 삼성전자가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EUV 장비 대당 가격은 1억 4천만 달러 약 1,700억 원 수준인데 아무리 높은 값을 불러도 손에 넣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캅으로 통하는 네덜란드의 아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반도체 업계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영국의 휴대폰, 태블릿 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아무리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든다고 해도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는 네덜란드 아즘의 EUV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데 설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데요. 이 모바일 AP 설계 도면 시장은 전 세계 90% 이상을 바로 영국의 암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40조 원을 샀을 당시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는 50조, 60조 원을 주고도 못 삽니다. 한국 떠나 기업이 암을 사서 반도체 시장 전체를 왜곡할까봐 모든 국가들과 기업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미국도 엔비디아를 내세워 암을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힘을 내세워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영국의 암이 손을 잡아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윈도우 센트럴은 인텔 이프스의 목표는 수익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파운드리가 되는 것, 즉 현재 2위인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암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바이든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벌여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대반전을 만들어내며 바이든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암과 손잡고 1.8나노를 개발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바이든의 계획과는 반대로 암이 미국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를 택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과 관련해 한국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이 이렇게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손정혜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왔을 때도 이재용 회장은 손정혜 회장이 뭔가 특별한 제안을 할 것 같다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는 삼성이 컨소시엄을 꾸려 암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과 손정희가 삼성의 돈을 받고 암 지분을 삼성에 대규모 파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암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손정혜 회장은 돈이 부족해 일생일대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손정혜의 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4분기 59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가 7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술 IT 업계 투자를 위해 조성한 비전 펀드에서 58억 달러 약 7조 2,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전 펀드를 통해 우버와 도어대시, 위어크 등에 1,400억 달러 약 175조 6천억 원 넘게 투자해 한때 664억 달러 약 83조 3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들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67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공유 오피스 위워크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보시면 일주당 10달러가 넘었던 위워크는 현재 50센트도 안 됩니다. 20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소프트뱅크가 홀로 투자한 금액만 20조 원이 넘는데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고작 4,500억 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증시 규칙상 1달러 매너로 계속 거래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47센트로 이대로 좀만 있다가는 상장 폐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렸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위워크가 건물 임대료까지 내지 못해 최근 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 130조 원을 보유한 삼성의 손정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도움을 요청했고 손정혜 회장을 구해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곳도 삼성전자뿐입니다. 암지분까지 팔아서라도 손정혜 회장은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암이 미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삼성과 손을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설계에만 올인했던 암이 이제는
국자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모두 가능한 유일한 업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아야만 가능합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의 오랜 친분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을 고려한다면 아미 사업 진출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라며 암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암은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개발을 총괄했던 고위 임원이 2월부터 암에 합류해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암의 핵심 고객사인 퀄컴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잡은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면서 협력사에서 경쟁 상대로 입지를 바꿔내고 있는 셈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퀄컴과 미디어텍 등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에 모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갖춘 암이 자체 반도체 출시를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퀄컴과 암은 현재 다소 불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암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새 아키텍처 반도체 설계 기반의 모바일 프로세서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은 퀄컴이 활용하려는 새 반도체 아키텍처가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암은 퀄컴 등 고객사에서 거두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대폭 높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프로세서 아키텍처 분야에서 95%에 이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퀄컴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가 암의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반기 나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둔 암이 기업 가치를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자체 반도체 출시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암이 단순히 고객사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거두는 것을 넘어 자체 반도체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암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TSMC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TSMC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암과 손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삼성만이 암을 도와줄 수 있죠. 게다가 암이 위치한 영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맺는 등 한국과 영국 기업 간 사업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들로부터도 훨씬 자유롭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며칠 전인 2월 6일 필리핀 앞바다를 넘어온 중국 측 군함이 필리핀 해안 경비대를 향해 초록색 불빛을 발사합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 불빛은 강력한 레이저로서 주로 가까이 접근하는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접 방어용으로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눈을 향해 발사하는 경우엔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필리핀 해역에서 필리핀 해안 경비대를 향해 레이저를 가동했고 이에 필리핀은 해병들의 시력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중국을 향해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중국의 관할 구역으로 영해를 넘어온 필리핀 경비대에게 적법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일 생긴 세컨드 토마스 암 추지대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진해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 측 군병력과 군함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상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인근 90%를 아우르는 구단선 해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 이내에 군함을 배치하는 등 수시로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레이저 장비이긴 하지만 군장비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과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대통령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중국과 대만 갈등의 최전선에 있기에 대만의 유사 가능성을 항상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리핀의 미군 주둔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1만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은 바나테스 섬으로 고작 10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1951년부터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필리핀은 1992년 미군 주둔 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과 상호 방위를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배경엔 중국이 필리핀 해역 이내에 수십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하고
남중 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빈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핵심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사용 권한을 미군에 양도하고 있으면서 자국의 해군력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 해군의 군함 프로그램에서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톰 앤더슨 중장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들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께 한국 내 조선소들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었다는 뜻을 밝혔고, 고지어 한국의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을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민간 상업용 선박 이외에도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여기에 탑재되는 어뢰와 음파 탐지 장비 등 다양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몇 년 전 한국의 조선사들이 회복불능의 적자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을 때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던 이유 역시 국내 조선사들이 한국의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수많은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자주 국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초계함과 연안 경비함부터 대형 호위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수천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까지 만드는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각국에 군함과 잠수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내 군함 건조를 총괄하여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앤더슨 중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한국산 특수목적 선박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미 해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추구하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사들이라 밝혔고, 한미 양국 상호 간 이익이 되길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한 만큼 한미 간 군함과 잠수함에 관련된 계약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게 해군 군함과 선박의 기술력도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이런 미 해군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자체 생산에 오래 걸리는 미국 조선소와는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를 자랑하며 거기에 가격도 저렴한 한국의 조선소의 강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 해군이 필리핀 내 해군 기지에서 사용할 군함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려는 계획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도입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이 2021년 인도되었고 2022년 6월엔 7천억 원 규모의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2,400톤의 길이는 94m에 육박하며 헬기와 드론 등 무인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형 경비함을 수주했습니다. 원래 해당 경비함은 호주산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난 2021년 인도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에 대단히 만족한 필리핀 당국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국산 경비함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측은 초계함마저 한국산으로 구매하고자 현대중공업과 계약 중인 상황으로 필리핀 받아시키는 핵심 군함들은 사실상 전부 한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가장 신뢰하는 전투기인 FA-50부터 해군 군함까지 전부 한국산으로 도입되자 필리핀의 군사기지를 할당받은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 기술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필리핀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산 군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에 필리핀 군당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자국 해역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군용기를 통한 정찰 횟수를 늘리는 등 중국의 영해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에 배치된 한국산 군함과 전투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한국이 필리핀에게 FA-50 전투기 판매를 검토하자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 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한국산 군장비가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한국산 FA-50의 필리핀 수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우리 측 관계자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수출된 FA-50 물량은 12대이며
한국의 FA500I 필리핀에서 대활약을 하자 필리핀 당국은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며 문의한 상태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산 방산 장비를 많이 도입한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 최전선에 한국의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할 정도로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10년 전부터 한국산 장비를 믿고 구매해왔는데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 방산 장비가 불티나게 팔리자 한국산 장비를 결정한 자신들의 선택이 들리지 않았다며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의 도입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자국 언론사인 필리핀 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공군은 자국 상공을 수호할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도입 물량은 최소 12대로 확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최우선 검토되고 있는 장비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타이가 생산한 KF-21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FA-50과 군함 도입 사업에서 쌓인 신뢰로 한국산 장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으며 KF-21의 경우 4.5세대급 성능을 갖추고 있어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데다 가장 중요한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하게 스텔스 성능 또한 무리 없이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90년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이 종료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F-5 전투기들을 모두 퇴역시켰고 현재 필리핀 상공을 지키는 전투기는 FA-50이 유일합니다. 현재 KF-21 보라매가 수차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초음속의 벽도 뚫어버리자 필리핀 입장에선 저평가된 한국산 방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보라매의 2200회가량의 시험 비행이 끝나게는 2026년에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2027년과 2029년 내로 KF-21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 KF-21로 성사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장비에 실전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기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KF-21 보라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리 당국의 연구 개발 비용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KF-21을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생산 대수가 증가해 한 대당 생산 단가많이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역시 소량이지만 KF-21을 도입하게 되면 도입 국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KF-21 도입을 고려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가 다양한 많은 국가들에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다고 홍보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성공한 방산 장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수출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 장비가 인정받는 상황에